안녕하세요. 저는 덴티스킨치과 대표원장 한상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시술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 중 하나인 재수술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 실제로 재수술한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오래된 자료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재수술의 원인이 1위가 신경손상, 2위가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위의 신경손상이 무엇이냐면 아래턱에는 신경이 지나가는데요. 하치조신경이라고 하는 큰 신경이 지나가는데 임플란트가 이 신경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자르게 될 경우 우리 얼굴의 감각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요즘은 사실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CT도 찍기 때문에 턱뼈 아래에 있는 신경 위치를 미리 예측이 가능하는데요. 사실 신경손상은 어떻게 보면 치과 의사로부터 비롯되는 후유증, 합병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조금만 조심하고 집중해서 수술을 한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데요. 신경손상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재수술의 원인은 임플란트 주위염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임플란트 주위에 치조골이 녹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기면 내 치아에서 생긴 염증보다 뼈가 훨씬 더 빨리 내려가고 옆으로도 많이 번지는데요. 임플란트 주위염의 경우 1위인 신경손상처럼 의사의 문제는 거의 없고 환자분의 관리 소홀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임플란트 재수술의 원인 2위를 차지한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인해 재수술을 진행한 사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엑스레이는 초진시 찍은 파노라마 사진인데요. 이 환자는 아직도 제게 기억에 남는 환자입니다. 왜냐하면 치과에 오셨을 때 너무나 무서워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소개할 환자분은 50대 여성분으로서 오른쪽 아래에 임플란트를 몇 년 전에 하셨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심어져 있는 임플란트가 주위염으로 인해서 치조골이 다 녹아내려서 신경 가까이까지 치조골 흡수가 진행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의 경우 치아가 하나 빠진 상태에서 모처를 씌워서 왼쪽으로만 사용하고 계셨는데요. 아무래도 왼쪽만 사용하다 보니 잇몸뼈가 계속 나빠져서 이제 왼쪽으로도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발생해서 치과에 내원을 하셨습니다. 이 사진은 환자분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왼쪽 임플란트 식립을 먼저 완료를 하고 오른쪽 임플란트를 제거한 사진인데요. 임플란트를 제거한 후에 주위 염증까지 완벽하게 제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치조골 이식술을 1차로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보통 잇몸뼈가 좋은 경우에는 임플란트와 치조골 이식술을 동시에 시행하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는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많이 녹았고 임플란트를 심기에는 하치조 신경이 너무 가까워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을 경우 하치조 신경에 신경 손상이 오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먼저 시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1차적으로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시면 녹색 부분이 이식 전이고 빨간색 선이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위 환자분의 경우 치조골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차, 2차로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했는데요. 임플란트 식립 전 1차 치조골 이식술을 진행을 하고 3개월 정도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때 치조골을 추가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임플란트를 식립한 사진인데요. 1차 치조골 이식술을 시행한 후에 3개월 뒤 뼈가 단단해진 것을 확인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진행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치조골 이식술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위 사진을 보시면 수술 전과 달리 수술 후 뼈가 차오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전신 상태나 몸 상태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 상태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뼈의 양은 치조골이 얼마나 흡수됐냐에 따라서, 그리고 임플란트 심고자 하는 부위 양에 따라서 치조골 이식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인데요. 뼈를 무조건 많이 채운다고 그 뼈가 다 형성되는 건 아니고요. 잇몸뼈란 것은 우리 몸에서 공급되는 혈액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환자분의 잇몸뼈가 존재하고 그 잇몸뼈 위에다가 채워둔 적정한 양의 치조골만 실제로 환자분에게 필요한 잇몸뼈가 완성이 됩니다. 이 엑스레이는 임플란트 보철을 세팅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한 2개월에서 3개월 뒤 골융합 측정기인 오스테를 통해 임플란트와 뼈가 잘 붙은 것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구강을 스캔하여 교합을 고려해서 임플란트 보철을 제작하고 세팅한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총 수술 기간은 오른쪽과 왼쪽 모두 합쳐서 한 9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두 번에 걸친 뼈 이식과 총 7개의 임플란트 식립을 하였는데요. 뼈가 괜찮은 왼쪽 부분은 오스템 CA 제품을 식립하였고요. 잇몸뼈가 많이 높은 오른쪽 부위는 오스템 제품 중에 가장 최근에 나온 SOI 제품을 식립을 하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구강 스캐너를 사용할 때 요즘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많이 오류가 있지 않나 또는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구강 스캐너의 기술력 자체가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를 이용해서 스캐닝 하더라도 정확하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구강 스캐너는 우리가 치아의 보철을 만들 때도 그 부분만 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구강 전체의 교합 상태, 교합시 전체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강 스캐너는 구강 내 전체의 치아와 다른 임플란트도 스캐닝을 하게 됩니다. 보철은 모두 지르코니아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위 환자분의 임플란트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가 끝난 후에 저와 약속을 한 게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에 오셔가지고 임플란트를 체크를 받고 잇몸 치료를 꼭 받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치료는 보철을 세팅한 그날이 치료가 끝난 게 아니고 보철 세팅 후에 주기적으로 치과에 내원을 하셔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의 잇몸을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잇몸 치료를 함으로써 임플란트 주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가 벌써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앞으로 기존에 이미 치료된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만약 임플란트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많은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사회 환자분 같은 경우 보통 동네 치과에서 재수술 자체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요. 해당 사례 같은 경우 대학병원을 고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은 환자의 잇몸뼈 상태와 하치조 신경관, 턱뼈 아래 신경 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잘못 수술을 하는 경우 얼굴에 마비가 올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입을 다물기 어렵거나 부을 수 없는 상태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재수술은 숙련되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 시 의료진의 수술 경험과 실력 등을 고려해 보시고 자신의 잇몸과 뼈의 상태 등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재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치과 공포증이 큰 경우 수면마취를 원하는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수면마취에 의한 위험성보다 숙련된 의료인의 빠른 수식으로 덜 아프고 안정성 있는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